안녕하세요. 텍스트라 연구소 양성훈 소장입니다. 저는 94년부터 삼성에서 10년간 고 이건희 회장 비서와 기획 업무를 하였습니다. 법인 컨설팅은 2006년부터 하고 있고요. 고객사는 160개사, 절세 금액은 약 10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지금 이제 12월 말 결산을 이제 끝내고 아마 이제 결산에 관련해서 이제 조정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반드시 좀 아셔야 되는 부분들, 회계도 단순하게 이제 용어에 따라서 뭐 세무회계, 뭐 재무회계 이런 다양한 측면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회계를 통해 또 어떤 세무 조정까지 정확히 해야 되는 부분들을 대표님께서 궁금해하는 시즌이고 반드시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 부분 중에 회계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인의 회계가 왜 필요한지를 말씀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법인의 구성 요소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법인의 주인은 아시는 것처럼 주주입니다. 임원은 주주로부터 경영을 위임받은 거고 근로자는 경영 보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축으로 뭐 거래처라든지 과세 관청 그리고 제3의 투자자, 금융권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모이게 되고요. 이러한 사람들이 주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겠죠. 우리 회사가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를 임원이나 직원한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임직원은 당연히 잘 되고 있다고 말할 거고요. 또 제3의 투자자는 투자 권유를 받게 되면 이 회사가 정말 잘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의 그런 상충하는 또는 확인이 필요한 작업들을 보기 위해서 객관화시키는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데 이때 도입한 게 회계입니다. 법인 회계의 그 가장 큰 특징은 복식부기와 재무제표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회계 부분을 설명해 주셨는데 3자가 이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 부분이 회계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대표님께서 왜 회계를 정확히 아셔야 되나요? 대표님께서는 우리 회사의 그런 세부 계정들까지는 모르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재무 상태나 또는 재무 실적이나 현금 흐름 등등 우리 회사의 그런 큰 데이터들만 보고도 직관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정말 잘 가는 건지 아니면 어려워질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회계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감각적으로 대표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기업이 잘 굴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야기한 것처럼 3자라고 하면 은행도 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건전성 부분들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겠네요. 네네. 그러면 이야기하신 것처럼 복식부기 재무제표 부분들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복식부기라는 게 정확하게 물론 다 아시는 내용이시겠지만 그래도 복식부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식부기는 법인이 외부와 거래를 할 때 우리가 돈을 주고 물건을 사듯이 쌍방 주고받는 양 측면을 함께 기록함으로써 회계 기록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또 재무 상태나 재무 성과, 현금 흐름 등 경영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부 기록 방법을 말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차변, 대변, 예를 들어 차변은 이야기한 것처럼 비용 10만 원, 네. 대변은 사무용품 10만 원. 네, 이런 그때는 식으로.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데 네. 우리가 복식부기라고 하면 왼쪽을 차변, 네. 우측을 대변이라고 하고요. 네. 네, 지금 말씀하신 비용 10만 원이 사실은 현금 10만 원, 네. 그 다음에 대변에는 사무용품 10만 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소장님께서 방금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런 세부 계정에 대한 사용처라든지 항목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네요. 네. 네. 그러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추가적으로 재무제표 우리가 늘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확히 재무제표는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재무제표는 우리가 결산일에 사업의 성과를 보고하기 위한 회계자료 일체를 말합니다. 통상 시장에서는 4대 재무제표라 해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익요금 처분계산서 이 네 가지를 말합니다. 아, 그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각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재무상태표는 결산일 기준으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현황, 재산 상태를 나타내고요. 손익계산서는 한 회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 회사가 이룬 사업적 성과를 나타냅니다. 현금흐름표는 한 회기 동안 들어온 현금 총액, 나간 현금 총액, 또 우리 회사가 어디에서 현금을 창출했는지를 표현합니다. 이익요금 처분계산서는 단기 순이익까지 포함해서 사내유보나 배당 또는 자기주식 이렇게 이익요금을 어떻게 처분하였는지를 나타내 주고요. 특히나 상법에서는 결산일에 임원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요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해서 보고하도록 강제하고 있고요.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업회계 기준으로 만든 이익요금 처분계산서를 포함해서 신고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방금 임원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네네. 누구한테 보고하는 건지 어떤 서류를 갖춰야 되는 건지가 궁금할 것 같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네, 이 결산일 기준으로 네,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네, 이익요금 처분계산서는 네, 이사가 작성하게 되어 있고요. 네, 우리가 법인이라 그러면 통상 그 1인 이사만 아니라면 네, 대표이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표이사한테 보고를 하고 대표이사는 다시 주총해서 네, 이 결산 자료를 최종 확정하고 네, 그때 이제 순이익의 일정 부분의 처분을 네, 배당을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또는 유보금은 얼마로 할 건지 네. 그런 것들을 주총해서 결의하게 됩니다. 아, 대표님들이 아마 이런 주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안 해보셨던 대표님들도 생각보다는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반드시 이제 의무사항인 거네요. 네, 그렇죠. 음, 근데 이제 통상 우리가 외감 법인이 아니면 네, 일반적인 중소기업에서는 네, 이사가 작성해야 될 이 재무제표를 네. 통상 그 기장세무사님이 작성해 드리고 있죠. 아,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회계 기준들 자체가 외감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중소기업의 이제 선택적 사항이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규정은 사실은 느슨하더라고 하더라도 타이트하게 할수록 기업에 더 유리한 부분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규정이 느슨하지는 않고요. 네. 규정은 상법적으로도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데 네. 중소기업 대표님께서 그거를 그대로 네. 법문대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 초기 또 10년까지는 대부분 기장세무사님 그 사무실에 맡기는 쪽으로 갑니다. 그럼 기장 세무사님의 경력에 따라서 그리고 그 업종에 대한 경력에 따라서 그런 그 회계 사항들, 세부 사항들이 잘 될 수도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계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경력에 따라 좀 다르실 것 같은데 세부 계정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재무상태표에서 저희가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을 구분하는 것이 보통 1년 내 현금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제 보통 구분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대표님께서 또 궁금하신 게 그럼 가지급금은 어떤 계정으로 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네.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재무상태표에서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의 기준은 1년 안에 현금화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로 따지는 거고요. 또 유동부채, 비유동부채가 있습니다. 이 부채는 1년 안에 만기가 도래하느냐, 1년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느냐로 따지는 거고요. 말씀하셨던 가지급금은 유동자산 중에 당자자산 내에 가지급금, 주임종 단기 대여금, 대여금, 단기 대여금 모두가 다 가지급금입니다. 그리고 법인 회계는 법인을 기준으로 작성되는 거니까 가지급금이라고 하면 대표님이 임의로 돈을 빼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법인에서는 대표님한테 돈을 빌려준 꼴이 됩니다. 그래서 유동자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또 그런 부분들은 세세하게 대표님께서 가지금 내가 이제 회사에 갚아야 될 돈, 그리고 이제 뭐 이자가 발생하는 돈, 안 좋은 돈.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그런 부분의 위험성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런 개정 항목들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면 그나마 인식을 조금 더 체크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인식하든 안 하시든 네, 이 가지입금에 대해서는 세법적으로 불이익이, 그 분명한 불이익이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당좌 대출 이자율이라고 해서 지금은 4.6%고요. 이게 대표님께 연말에 가지입금의 4.6%만큼은 상해 처분이 됩니다. 그래서 소득세가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고요. 법인에는 인정이자만큼 입금 산입이 돼서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더 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출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이자를 내는 거는 당연히 법인의 비용 처리가 가능한데요. 이 인정이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대출금 분의 그 가지입금 비율만큼은 지급이자에 대해서 성금 불산입을 해서 추가적으로 법인세가 더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이 대출을 받아서 거꾸로 대표님 개인적으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아마 지금 체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연말 결산 시즌이기 때문에 재고 자산에 대해서 대표님들도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상품이나 제품, 뭐 반제품, 제공품 등에 대해서도 재고 자산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품은 유통을 그 단순 도소매를 통한 유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품은 제조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제품입니다. 네, 그리고 물어보셨던 반제품과 제공품은 우리가 칠판에 판서하는 보도 마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뚜껑과 펜으로 분리해 보시면 이 뚜껑은 제공품이고요. 펜은 반제품입니다. 반제품은 다시 말씀드리면 제품의 본질을 갖고 있어서 시장에서 어찌 됐든 싼 값이라도 거래할 수 있는 게 가능하고요. 제공품은 거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본질이 있어야지 제공품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네, 반제품의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단순히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상품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지금 촬영하는 카메라 같은 경우에서 만드는 제조사가 있을 거고 이거를 수입하고 유통하는 유통사가 있을 건데 네네, 이걸 유통하는 사람들은 상품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맞습니다. 이 카메라를 제조하는 사람은 제조품이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가 부가세를 계산할 때도 부가가치가 많이 파생되는 건 제조 공정에서 파생되는 겁니다. 상품은 누구나 다 취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더 싼 값에 가져와서 더 비싸게 팔면 수익이 많이 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이거는 정말 유통에 해당하는 거고요. 네. 제조는 제조 원가라는 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판매를 얼마 할 건지가 관건이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네. 네, 우리가 기업은 그 정부에서 세 가지 절대적인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 우선 정부 출연금이라고 하는 무상자금이 있습니다. 네, 이 무상자금 부분, 그다음에 정책자금으로 대표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그 저리의 대출이 있는 거죠. 이 정책자금을 신청할 때도 제조업 같은 경우는 매출액 4억에서 5억당 1억 정도가 해당하고요. 네, 유통을 하는 상품은 통상 매출액 10억에서 20억당 1억에 해당합니다. 투자 자산 중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는 부분들이 있던데 이건 네. 어떤 건가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에 지분 20%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투자회사의 그러니까 비유동 자산 중에 투자 자산이 있거든요. 그 안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으로 포함하게 됩니다. 이 20%의 기준은 법인과 법인 간에 20% 이상을 갖게 되면 통상 관계회사로 묶이게 되고요. 네, 관계회사로 두 회사가 다 뜨게 됩니다. 그럼 관계회사로 뜨게 되면 뭐 어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점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중소기업 졸업 기준을 따질 때 업종별로 3년간 평균 매출액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투자회사의 매출액이 있고 피투자회사의 매출액이 있지 않습니까?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만큼 거기에 피투자회사의 매출액을 곱하면 그 해당 매출액이 나오겠죠. 그 매출액을 투자회사의 매출액에 합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투자 회사의 지분 20% 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 부분을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 졸업 기준을 따질 때 네. 3년간 평균 매출액을 따지게 되고요. 네. 만약에 그래서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을 졸업하게 되면 세법에서는 기업에 조세특례 제한법을 통해서 127가지의 절세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보다는 더 많은 혜택을 보고요. 대기업보다는 중견기업이 또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가게 되니까 아무래도 절세 혜택이 제한적으로 줄어든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세금 혜택들이 많이 줄어들고 나의 기업의 혜택들이 줄어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유형 자산 중에서도 우리 비상중주의 주식 평가를 할 때 자산 대비 부동산이 50% 이상이냐 미만이냐 기준이 달라지잖아요. 네네. 근데 이때 부동산으로 보는 아마 계정 항목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소기업 그 주가를 평가할 때 이게 상증법 63조고요. 그러니까 자산 대비 부동산이 50% 미만이면 순순위 가치를 6할의 가치를 평가하고요. 부동산이 50% 이상 되게 되면 순자산 가치를 6할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 관련한 계정은 토지나 건물, 그 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 구축물까지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항목들은 반드시 좀 체크를 하셔야 되겠네요. 네네. 그리고 소장님 그 지금 가지입금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반대적으로 가수금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가수금이 어떨 때 발생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지급금은 네. 아까 뭐 대표님이 임의로 그냥 회사 돈을 빼가신 거죠. 네. 가수금은 대표님이 회사에 돈을 넣은 겁니다. 왜 넣게 되냐면 회사가 더 이상 금융권 거래가 불가능하다든지 대출이 이제 막힌 거죠. 그랬을 때 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대표님의 개인적인 사재를 출연하게 됩니다. 이때 가수금이 발생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매출액을 누락시켜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최악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걸리게 되면 세금이 가수금만큼 나옵니다. 90한 4%까지 나오니까요. 그리고 가수금을 가수금이 있는 회사에 앞으로 가수금을 이제 없앨 수 있는 방법까지 아까 물어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네. 가수금을 이제 있는 회사가 좀 개선하는 방법은 뭐냐면 가수금은 부채 중에 유동부채에 잡히게 됩니다. 근데 2012년 4월 15일 날 상법이 개정되면서 가수금을 납입자본금으로 출자 전환하는 방법이 가능해졌고요. 그러면 우리가 재무구조 개선이라고 하는데 부채 비율은 자본분의 부채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동부채에 있던 게 자본금으로 들어오게 되면 부채 비율이 개선돼서 금융권의 대출이 좀 더 수월하게 되고요. 회사가 정상화되었을 때 대표님께서는 해당 가수금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결산 시즌에 가수금 부분들을 체크해서 출처 전환한 것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되겠네요. 그것도 방법이죠. 그럼 유동성 장기 부채는 또 어떤 부분일까요? 유동성 장기 부채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회사가 2024년 12월 1일 날 3년 만기 대출이 일으켰는데 금액이 5억입니다. 그러면 이 대출금에 대해서 2015년까지는 장기 차입금, 비유동 부채로 잡히게 되고요. 2026년 결산할 때는 만기가 2027년 11월 30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만기가 11개월 이후에 도래하니까 비유동에서 유동으로 전환하게 되고요. 그때 세부 계정은 유동성 장기 부채로 해당 차입금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기 도래 시점에 따라서 기간에 따라서 반드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해야 되겠네요. 네, 앞서 설명드렸던 유동과 비유동 부채의 기준이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면 유동부채,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면 비유동 부채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2027년 11월 30일 날 만기가 되니까 네. 2026년 결산일 기준으로는 만기가 11개월이니까 유동부채로 분류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혹시 이제 그 기장세무사님께서 실수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부분들이 불이익이 있을까요? 실수할 수가 없습니다. 아, 실수하는 네. 경우는 거의 없는 거네요. 네, 그 실수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건 다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본 항목조에서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뭐 포괄 손익 누계, 잉여금으로 구분하잖아요. 네, 이익잉여금. 네네. 네네. 네, 그 부분에서 각각이 어떤 그 의미인지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를 대표님께서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아, 네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은 납입 자본금을 말합니다. 만약에 어느 회사가 우선주를 발행했다면 보통주 자본금과 우선주 자본금을 구분해서 기록해야 합니다. 자본잉여금과 자본조정은 우리 회사 주식을 거래하셨을 때 법인이 수익을 보면 자본잉여금, 법인이 손해를 보면 자본조정으로 기록합니다. 만약에 액면가 1만 원짜리 주식이 시가 10만 원인데 제3의 투자자가 들어온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제3의 투자자는 불균등 증자니까 시가로만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주당 10만 원에 들어오는데 이 10만 원을 분해해 보면 10만 원 중에 만 원은 납입 자본금으로 들어가고 9만 원은 자본잉여금 중에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잡히게 됩니다. 반대로 주주들끼리 시가 10만 원짜리 주식을 자기 주식 보유를 5억 원을 한다고 가정하면 회사는 자본금 감소 없이 현금만 빠져나가는 꼴이 됩니다. 그때에는 자본 조정 중에 자기 주식 5억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포괄손익 누계액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이나 부동산 재평가 등이 포함되고요. 이익잉여금은 이익잉여금 중에 일정 부분을 배당을 하시게 되면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는 배당 금액의 일화를 강제적으로 적립하셔야 됩니다. 아, 용어들이 사실 대표님께서 되게 어려우실 것 같아요. 또 생소한 부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런 용어들을 결산 시즌에 반드시 인지하고 계시면 많은 기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대표님께서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또 대표님께서 세무사 사무실에 네. 통상 의뢰 입장에서 거래를 하시거든요. 근데 하나 팁을 드리겠습니다. 갑이 될 수 있는 팁. 네. 네.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잘 못 챙기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하게 되면 일화를 강제 적립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한도는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만 강제 적립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여사원이 기장을 하다 보니까 네, 배당할 때마다 무조건 그냥 일화를 강제 적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50%가 찼을 때는 더 이상 적립 안 하고 배당을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초과해서 기록한 거는 한마디 해주시면 우리 회사에 대해서 기장을 좀 더 신경 쓰게 됩니다. 아, 그러네요. 아마 이제 그 관성적으로 일을 처리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충족한 조건에 따라서 이제 없어지는 부분들을 체크 못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아마 지금 이제 어려운 용어들도 있었지만 이제 거의 대표님께서 이제 그 조금만 더 숙지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은데, 소장님 지금 이제 지금까지는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지금 알아봤고 손익계산서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궁금하실 수 있는 사항들을 제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회사 대표님들께서 물론 개인적인 용도가 아니라 회사의 이미지를 위해서 이제 사실 고급 외제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매를 하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 처리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 기준은 내용연수 5년에 연간 8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면 5년간 감가상각 한다고 했을 때 4천만 원까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차량 유지비 기준이 있습니다. 네, 차량 유지비는 판관비 내에 세부 계정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2016년부터 시행된 임직원 전용 보험을 들면 연간 1,500만 원까지 차량 유지비 계정으로 뭐 유류대나 수선비, 기타 남은 감가상각을 추가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송금 인정을 위해서 또 차량 일지를 써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좀 더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 운행 일지는 네. 우리가 대당 1,500만 원까지 뭐 유류대나 수선비, 감가상각 남은 거를 추가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어떤 차는 연간 사용 유류대가 2천만 원, 3천만 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게 1,500만 원까지 기본 된다 그랬는데 네. 추가하는 부분은 차량 운행 일지를 세세하게 정확하게 작성한 차량이라면 추가적으로 모든 비용을 송금 인정 받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 또 바쁘셔서 또 업무적으로 이런 차량 물질을 안 쓰는 경우에도 1,500만 원까지는 송금 기본으로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겠네요. 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벤츠 차량 같은 경우에는 네. 감가상각으로 연간 800만 원이 가능하고요. 남은 추가 비용들은 차량 유지비를 통해서 연간 추가적으로 1,500만 원까지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운행일지를 쓰면 추가적인 비용도 네, 그 이상 뭐 유류대를 쓴 경우에는 네. 차량 운행일지만 있으면 뭐 정확해야 되겠죠. 네. 기본 단서는. 그럼 추가적인 송금 인정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연말 부분이고 아마 이제 예전에는 접대비라는 용어로 많이 사용을 했는데 네. 지금 업무 추진비라는 용어로 바뀌었잖아요. 네. 네. 아마 이 부분이 이제 용어 바뀌는 거는 약간 접대라고 하는 그 용어들이 좀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네. 근데 우리가 업무 추진하면서 이제 비용하는 발생이 때문에 용어가 아마 이렇게 개정이 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기업에서 이제 업무 추진할 때 이 한도하고 용도 부분이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특정 거래처에 대한 이런 비용을 업무 추진비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영업 활동으로 인한 비용이겠죠. 네.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발생하는 비용을 광고 선전비, 네. 판촉비 등의 계정으로 처리를 합니다. 중소기업의 업무 추진비 기본 한도는 3,600만 원에 매출액 100억까지는 만분의 30을 곱해서 더한 금액이 한도가 되고요. 매출액 500억 이하는 그 100억에서 500억까지겠죠. 거기에 만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한도로 되고요. 500억 초과분은 해당 매출액에 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더해주시면 업무 추진비 한도가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문화 업무 추진비라고 해서 각종 이런 문화행사라고 그러면 뭐 운동 관람이라든지 뭐 오케스트라 공연 관람이라든지 또 서적이나 뭐 음반물 같은 것들 다양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으로 업무 추진비를 쓰게 되면 본래 업무 추진비 한도액에 추가적으로 20%가 가산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화 업무 추진비라고 하면 어쨌든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20% 부분을 늘리게 되는 부분인 것 같네요. 요즘에 이 중소기업들도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업무 추진비를 써야 되는 특정 거래처가 있다면 네. 예전에는 뭐 골프 한 게임 치고 네. 그다음에 저녁에 술 한잔 뭐 네. 좋은 장소 가셔서 술 한잔 하시는 게 관례였다면 네. 최근에는 네. 이런 뉴욕필하모니나 또 뭐 이런 뭐 우리 국내 대형사에서 주관하는 뭐 프리미어리그 뭐 축구팀들 우리나라에 와서 시범 경기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시합의 관람권이라든지 해서 특정 거래처에 그 대표님의 가족이나 이 인원수를 다 파악한 다음에 해당 공연의 그런 티켓들을 4장이든 5장이든 한 번에 보내드리는 이러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단 굉장히 고급화되고 있는 거죠. 네. 그게 사실은 이제 적법한 부분인 거네요. 아마 대표님들이 그 관행적으로 하셔서 업무 추진비는 약간 어두운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네. 오히려 이제 지금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더 권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바른 그 개정 항목으로 그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기업에서도 많이 유리할 것 같네요. 네, 이미지 쇄신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접대비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실 이제 대표님들께서 이제 술을 접대한다라는 것들 대표님께서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이렇게 문화 업무 추진비로 또 활용을 하면 20%또 이야기한 비용까지 처리를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이제 이런 그 세부 개정 항목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대표님께서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선생님 그리고 자산 수중 이익과 채무 면제 이익 부분들도 있다는데 이건 뭔가요? 두 계정 다 영업의 수익에 포함이 되고요. 자산 수중 이익은 적극적인 증여 형태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데 주주나 제3자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겁니다. 채무 면제 이익은 간접적인 증여 형태라 보는데 채권자로부터 채무에 대해서 일정 금액씩 변제받는 것을 말하고요. 두 계정 다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 법인세가 부과된다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겠네요. 영업의 그 손익계산서 상에 네. 영업의 수익 중에 다 들어가니까 네, 당연히 법인세가 부과되고요. 네, 우리가 자산 수중 이익보다는 채무 면제 이익을 네, 가족법인 솔루션을 말할 때 네.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부분을 좀 이야기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가족법인 관련한 솔루션들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네, 우선 법인주주 차등 배당, 네, 그 다음에 증여나 채무 면제 플랜, 그 다음에 가수금 플랜, 그 다음에 이 불균등 증 감자를 통한 가업승계 플랜, 요 네 가지 플랜이 있는데요. 솔루션이죠. 네. 올해부터는 아마도 세법 개정안 그 개정세법이 확정된 거는 1월 말 정도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 불균등 증 감자를 통한 가업승계 플랜은 올해부터는 어려워지실 겁니다. 왜 그런 거죠? 그게 7월 달에 작년 7월 25일 날 발표된 이런 자본 거래를 통한 그 이제 제재 요건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네. 불균등 증 감자를 하시게 되면 그거를 거기에 대해서 증여 의제를 부과하는 기준이라 올해부터는 어려워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법인세만 내면 됐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네,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죠. 그런 부분들도 이제 많이 달라지네요. 네. 항상 세법은 그 매년 강화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세법이 우리나라 세법은 열거주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판례나 열거주의 세법에 의해서 규정되지 않은 거래 형태나 뭐 수익들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컨설팅하는 업계에서는 많이 활용하는 거고요. 그런 게 이제 일반화되게 되면 기획재정부에서 알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재로 세법을 개정하게 됩니다. 저희 방금 열거주의라고 했는데 네네. 그 단어가 좀 낯설거든요. 좀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세법 조문별로 각각의 거래 형태나 이 이익이 남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 언급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언급된 것들만 과세하는 겁니다. 그걸 열거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거한 것들만 네네. 과세를 하는 거고 열거되지 그렇죠. 않은 거는 과세하지 네네. 않는다는 의미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가족법인에 대한 불균등 증 감자를 통한 가업승계 플랜이라는 건 자본 거래를 뜻하는 거거든요. 자본 거래에 대한 규정이 없던 게 이번에 들어오는 거죠. 맞습니다. 이렇게 매년 이제 저희가 이제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하고 유튜브에서도 사실 새해에는 저희가 이제 이런 시기에 이제 많은 정보들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님께서는 아마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될 것 같고요. 때로는 이제 이런 세법 강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영상을 송출했다가 내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구독해 주시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는 부분들이 대표님께서 많이 유리하실 것 같고요. 소장님 많이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가 회계라는 게 뭐 재무회계도 있고 기업회계도 있고 세무회계도 있다고 아까 저랑 이제 사전 브리핑에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좀 어떻게 다른지 대표님에서 입장에서는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법적으로 결산일에 이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됩니다. 이때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준이 일반 기업회계 기준, 재무회계 기준, 대동소이하다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세무회계 기준을 설명드릴 건데 우선 그 전에 회계는 들어온 돈은 수익, 나간 돈은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에 절세 혜택을 드리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업회계 기준으로 만든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맨 마지막에 당기순이익이 나오게 됩니다. 이 당기순이익은 기업에 들어온 돈은 수익, 나간 돈은 비용으로 인식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을 놓고 세법에서 봤을 때 들어온 돈은 회계는 수익으로 봤지만 세법으로 봤을 땐 수익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가수금 같은 게 그렇겠죠. 그때는 당기순이익에 대해서 입금 산입, 입금 불산입, 또 나간 돈에 대해서 비용으로 인식했는데 가지금이 비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비용으로 인정하는 걸 세법 용어로는 송금이라고 하고요. 송금 산입, 송금 불산입까지 거치게 되면 각 사업연도 소득이 나오게 됩니다. 개인의 소득세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의 과세 표준이 됩니다.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송금 산입해야 되는 부분들, 송금 불산입 부분들, 네. 그런 개정 항목들이 이제 올바르게 당연히 되겠지만 그 부분도 한번 방금 오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네요. 네네. 그럼 소장님께서 지난 영상에 그 조세특례 제한법도 이야기해 주셨고 여러 부분들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결산일에서 재무제표를 이제 작성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세무 조정을 지금 하게 되는데 대표님께서 반드시 좀 챙겨야 될 부분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도권에 있는 법인이라도 반드시 챙기셔야 되는 게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우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과 통합고용세액 공제, 연구개발 세액 공제, 이 세 개는 꼭 챙기셔서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특히나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청년 창업은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내에서 창업을 하셨더라도 5년간 법인세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창업 후 3년 내 벤처 인증을 받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받으시려면 도소매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소매가 빠진다고 하면 내가 도소매가 있으니까 다 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주업종 매출로 따지는 거고요. 네. 만약에 제조가 60%고 네. 도소매가 40%라고 하면 우리가 그 세액 감면 받는 부분은 제조업에 대해서만 50%를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매출액에서 도소매 부분은 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그렇죠. 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아까 청년 창업 이야기해 주셨는데 청년 창업 기준이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만 34세 이하고요. 네. 남자 같은 경우에는 군 경력까지 포함합니다. 군 경력은 네. 최대 6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6년까지. 네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만 40세까지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네, 중사나 상사로 제대하신 분들은 네.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네, 소장님. 그 세무 조정을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개정 항목들이나 그다음에 혜택 부분들 그런 상세한 회계 처리 기준 부분들을 설명해 주셔서 대표님들께 많이 도움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은 기업의 혜택들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네.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설명해 주셔서 대표님들께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들께서 이 회계나 아니면 세무조정 관련해서 각각의 세부 개정들을 되게 어려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산철을 맞아서라도 반드시 세부 개정들이나 아니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중소기업은 현금흐름표는 거의 작성하지 않습니다만 이익요금 처분계산서까지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 회사의 이런 회계 처리는 기장세무사님이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여직원이 처리합니다.
근데 이 여직원들이 통상 2, 3년에 한 번씩 전직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수도권 또 서울 이 중심지로 이동하면서 급여를 10만 원, 20만 원 월 단위로 좀 높여서 받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중소기업의 대표님들께서 본인 회사에서 쓴 비용을 영수증에 세세하게 자세히 쓰시면 상관없는데 간략간략하게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입 여직원은 그 영수증을 보고 회계 계정에 어느 계정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두 번은 여쭤볼 수 있지만 계속 여쭤보는 건 민폐니까 본인 스스로 가계정인 가지입금 처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3, 4년 회계 계정에 대해서 챙기지 않으시면 3, 4년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보니까 가지입금이 2, 3억이 쌓였더라. 근데 3, 4년 전 기억을 하시는 분은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부득이하게 가지입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산처를 맞은 요즘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들께서는 반드시 결산 자료를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소장님 감사합니다. 아마 대표님들이 내가 이렇게 영수증 처리하는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번 영상을 통해서 충분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아마 세무 조정을 하면서 다양한 혜택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촬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